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벌어진 풍경인데요.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열리자 이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쳤습니다. 경찰 버스를 촘촘히 들어 세워서 경남도청을 에워싼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명박산성. 금방 떠올리실 겁니다. 이 명박산성과 똑같은 장면이 경남도청 앞에서 연출되자 준표산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준표산성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명박산성의 귀결을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여야가 얼마 전에 그 개헌특위를 만들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시발점을 알린 건데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탈탈 인터뷰의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유인태 의원과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의원에게 또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죠. 이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후폭풍이 가실 줄을 모릅니다. 이 문제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네. 자, 이 전격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민주통합당이 이걸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니까 가장 궁금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내막까지는 제가 뭐 야당이라. 예. 근데 알 수가 없네요.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면 예.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한두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은 청와대의 논리 때문에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네. 하여튼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은 했지요. 예, 그랬죠. 예.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현재 이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어찌 보자면은 뭐 이재호 의원이나 네. 주로 지금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네. 주도되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뭐 국회 차원에서 예. 공식 논의에 들어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17대 국회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한번 예, 그랬습니다. 제안을 예, 예. 그때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각 정당들이 약속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해놓고는 사실 18대 국회가 그 약속을 지키질 못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용호 그때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의장 그 직속으로다가 헌법자문위원회인가 네. 그 개헌 그걸 둬가지고 거기에서 보고서까지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국회가 전혀 묵묵부답이었던 거니까 예. 어찌 보면 17대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걸 뒤늦게 지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헌 연구 모임을 만든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둔 적도 있었는데 구속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개헌특위가 구성에 대해서 어떤 안을 도출을 하면 국회 예. 차원에서 이걸 그 추진을 한다 여기까지 합의를 본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자,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더 후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진행된 절차가 있나요? 특위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위원 뭐
그러니까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진척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그 후속 논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이게 출범이 가능한 건가요? 개헌특위는? 뭐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4월 국회 내에 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때 4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이죠. 이제 4년 중임제를 예.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구성되는 개헌특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언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 전반을 손절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미리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공감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네. 관심들이 많은데 예. 또 우리 사회에서는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87년 네네. 헌법에도 87년 지금 헌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때 좀 급하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예. 예, 이 구성은 나고 나서 몇 달 사이에 5년 단임으로 하는 직선 이제 대통령을 수용하는 걸 뭐 중심으로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손봐야 될 대목은 많이 있을 터인데 이제 또 그걸 너무 광범하게 하다 보면 네.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아마 서로 또 많은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바로 그 점이죠. 예예. 예. 하여튼 서로 뭐 합의되는 선까지는 뭐 이제 저기 여야 간에 또 국민적 동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헌을 이왕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전반을 손질을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아마 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게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좀 추리면은 맨 왼쪽에서는 영토 조항까지 손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맨 오른쪽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이죠. 예. 뭐 이걸 예. 없애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한국 사회의 대강의 헌법인데 이른바 그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 합의가 안 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여기 합의되는 선에서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초점은 권력구조 쪽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의 그런 시각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네네. 뭐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까지는 제가 지금 얼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만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진척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여야가 구성을 할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여야 국회의원들 한 70여 명이 지난 2월에 또 모임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논의가 좀 어떻게 축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축적까지 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원래 그게 이제 이재호 의원이랑 저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에 제안을 했었죠. 네네네. 11월쯤에. 그때는 분권형이란 말을 넣었더랬어요. 분권형. 개헌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그런데 이제 나는 좀 박근혜 대통령이 분권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조금 부담스럽다 참여하기가 그냥 분권을 빼고 개헌 추진이라고만 하면 참여하겠다 이래서 좀 더 폭을 일단은 넓히기 위해서 저기 분권형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개헌 추진입니다. 좀 제안할 땐 분권형이었습니다. 이재호 의원하고 저하고. 그럼 제안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분권형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제를 이게 워낙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 이걸 좀 힘을 빼자 그래서 먼저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걸 언급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이원 집정부제라고도 하고, 혼합형 예, 정부 예. 형태라고도 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좀 100명이 넘었는데, 아, 현재 아마 과반 돌파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몇 차례 모임은 가졌고,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에 정종섭 교수를 불러서 조찬 모임을 하면서, 한번, 세미나도 한번 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개헌이 그렇게 절실한 문제냐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이 간극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되면 우리 지금 정치 불신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전 이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이 헌법제도 하에서 아무리 정치가 잘하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치 불신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헌법 체제가 오히려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좀 근거를 좀 대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승자 독식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라는 게 국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국회라는 건 결국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거기에서 조정하고 타협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87년 이후에 국회에서 이 조정과 좀 타협이 있었던 건 13대 국회였습니다. 첫 4년간은 왜 그러냐면 저 일로 상김 체제 하에서 야대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민정당이 여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 야당과 모든 걸 타협을 해가지고 했고 그 당시에 김원기 의장이 명청무란 제1야당이었죠. 통일지당보다 조금 의석이 많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됐던 게 모든 게 타협을 안 하고는 안 되다 보니까 13대 국회와 14대 때는 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인기가 꽤 다니면 어디 다녀도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의 무슨 세계 주요 도시에 웬만한 국회의원들 전부 후원회가 만들어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미국의 후원회 없는 국회의원은 별 볼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13대 14대는. 그때 의원님도 혹시 후원회가 있었나요? 아니 저도 꽤 후원회들이 있었죠. 저는 14대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14대 때 3당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여소야들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와 김정필 총재와 소위 지역 고립 구도를 더 심화시키는 3당 우리는 야합이라고 같은 3당 합당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후에 3당 합당 한 이후에는 국회가 전부 또 예산 날치기 강행 처리로 갑니다. 의석이 압도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들은 싸움만 하고 결국 국회라는 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속에서 암만 의석이 민주주의인 다수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소선공제라는 거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해 10% 지지받는 정당이 그럼 한 30석을 가져야 되는데 10석 갖기도 어쩌면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10% 15% 지지받는 정당 지금의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제 그래가지고는 민주주의인 다수결이다 그래 과반만 넘는 정당은 모든 걸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를 하고 하려다 보니 소수 야당은 또 몸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아마 한
4년, 5년부터 20년 가까이 국회라는 거는 그 맨날 그 몸싸움을 하고 뭐 이제 날치기다, 뭐 예. 강행철이다 이런 모습만 뭐 보여주다 보니 뭐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 불신은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네. 실제로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들 물갈이가 할 때마다 한 절반 정도가 신인들로 채워져 왔고, 그 또 새로 채운 신인이라고 하는 초선이라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한가락하는 사람들, 뭐 전문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제법 명망점이 있는 사람들 갖다 놔봤자, 국회가 어디 정치 불신이 해소됐습니까? 불신은 더 계속 심화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딱 대통령 선거 우리 지자마자 지금부터 다음 정권 어떻게 먹을까가 사실 지금 야당의 제일 주요 관심사. 버릇 아닙니까? 하여간 그래서 우리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그리고 또 정권의 후반기는 몰라도 전반기는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청와대가 그렇죠. 하라. 이번에 뭐 우리 정부조직법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국회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금 제하에서의 이 국회의 기능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 그 약화돼 있고 왜소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돼서 우리 그 정치가 그리고 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해왔다고 하는 걸 되게 국회의원들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느끼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하여튼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믿지 않는 세상이 또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실감을 하실 터인데 저는 뭐 그 갭은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좁혀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국회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정치 불신이 심해지는 건데 생산성이 왜 떨어지느냐? 그게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는 지금 87년 헌법 취지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분권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그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발족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면 지금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그 개헌 의원 모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공식 기구로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뭐 그건 따로 똑같이 가는 겁니까? 자율적인 뭐 그냥 모임이니까 뭐 개헌의 방향에 대해 우리대로 또 얘기하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개헌 문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좀 하나 더 여쭤볼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후폭풍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뭐 개파별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풍경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평가 보고서요. 글쎄 조금 좀 지나쳤다 뭐 그런 느낌이 돼요. 보고서 내용이 책임이 몇 프로, 책임이 몇 프로니 점수 매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점수 매긴 거. 아니 뭐 일면 뭐 저기 그 일리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평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평가 보고서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은 논외로하고 이 평가 보고서를 둘러싸고 이른바 개파별로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싸우고 막 이러자는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민주당 정말 희망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부정적인데 이런 시선이 좀 따갑지 않았습니까? 아니 따갑죠. 그래 저도 조금 한 소리 한 의원한테 가서는 그거 쓸데없는 소리는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할란다고 그건 뭐 방송에 나와서 또 앵커가 또 뭐 좀 그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 말이 그게 나왔다. 그래. 그렇습니다. 좀 이거 좀 그러니까 좀 어제 아주 이제 그 트위터에서 상당히 지금 뭐냐면 뜨거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진중권 교수가
예. 민주당을 두고 이 대선 평가 보고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를 빼고 나면 민주당은 쓰레기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평가는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래 그 사람 뭐 그런 독설로다가 예.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 뭐 또 그거 뭐 동의하진 않지만은 뭐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중권 교수가 그러니까 뭐 쓰레기덤이라는 표현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런 표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지지하고 동의한다라는 사실이 지금 민주당한테는 뼈아픈 거 아닙니까? 뭐 문재인 후보가 뭐 그래도 어쨌든 졌지만 뭐 예. 많은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서야 또 예. 긍정적인 반응을 받겠죠. 아 그래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진짜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불러 모으면서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뭐 저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네. 그 사회 지도부가 뭐 또 잘 심기일전에서 잘 하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뭐 이 당 지도부에 나온 사람들은 일체 지금 그런 얘기들을 안 했잖아요. 뭐 네네. 평가 보고서 예. 가령 지금 비주류 대표로 나온 뭐 김한길 의원 같은 예. 경우 예. 뭐 지금 전부 우리 이제 다 포용하고 가야 된다. 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일부들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들을 좀 해대다 보니까 또 뭐 음. 이쪽에서 뭐 격한 반응이 나온 거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철수 전 원장이 원내로 진입을 한다면 예. 그 야권 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원장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고 안철수 원장으로 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로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봐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죠. 어떤 예.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87년 지금의 헌법 제도 속에서 예. 정치가 그렇게 불신을 받다 보니까 네. 이 대의제에 대한 지금 회의가 많고 네. 뭐 일부 시민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인데 5천만이 사실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렇죠. 하여튼 정치를 오래 한 소위 경륜이 있다,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신기루를 쫓는 게 이제 안철수 현상이고 예. 사실 문재인 후보만 해도 안 나오겠다는 사람 지금 억지로 등 떠밀어서 맞습니다. 후보로 예. 내세운 거고 예. 뭐 정치 경험은 뭐 이제 초선돼서 뭐 몇 달도 안 됐던 네. 분이 더 오래 경륜 있는 사람보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지금 비극이죠. 예. 어떻게 보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전 막상 의회라는 데 이제 들어와서 네. 그러한 앞으로 어떤 그 리더십을 보일지. 가령 뭐 지난번에 저는 안철수 후보 시절에 뭐 사정치라고 하는 거. 예. 그 정말 구름 잡는 얘기, 본인도 이제 반성한다, 잘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미국 갔다 와서 이번 노원에 와서는 비슷한 언급을 했대요. 네. 안철수 후보가. 무슨 의원 수나 줄이고, 우리 정치에 지금 문제가 뭔지 핵심을 하나도 모르는 소리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래서 국민들은 그저 거기에 뭐 박수치고 했던 건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무슨, 우리 당 의원들이 뭐 그렇게, 누가 가겠어요, 지금. 그래요. 물론 와서 상당한 영향을 보이면서, 네. 대중적 지지가 뭐, 여전할 때 같으면은, 그건 좀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국회 입성하면은, 입성해봐야 이제 초선이죠. 그렇죠, 물론. 네. 초선이긴 네.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그 일정하게 선수가 되는 의원은 꼭 이제 대통령을 지망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예. 대의 정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국민적 명망을 받고 있는 의회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회 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물론 그 사람이 당 대표를 맡느냐 안 맡느냐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의 신망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의회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할 때도 일정하게 조정 역할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의회 지도자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결국은 그 문제죠.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불신을 받고 있는 속에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양김 소위 삼김이라고 네. 하고 예. 그 사람들은 오랜 그 세월 속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자기 대중적 그렇죠, 그렇죠. 확고하게 갖고 의회 지도자가 그렇죠. 됐던 건데 이제 예. 그 시대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 국회에서 뭐 오히려 조금 경력 있는 사람은 이제 그만 다 물러가라고 하는 세상에 무슨 의회 지도자가 예. 아마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가진 마지막 정치인이 아마 지금 대통령 된 사람 아닐까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예. 거기도 자기의 확고한 그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하던 그 일정한 자기 대중을 네. 가지고 있었던 예. 지도자였죠. 결국 국민적 지지 기반이 관건이구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어김없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이 성실성을 아주 높이 삽니다. 그 참 아침형 인간으로 만드는데 이 프로가 많은 기여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한다는 말 아시죠? 아예 압니다. 예. 저기 지난주에 나오고 나서 트위터에 그런 글이 올랐습니다. 이 차기 국방장관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요? 그런 말 나오면 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왜 자꾸 콕콕 찌르시나. 이거 참 못 살겠네. 예.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워낙 현안이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짚었는데 네. 10일에서 15일 오늘이 15일 아닙니까? 그렇죠.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미사일을 쏠 것이다. 예. 근데 깜깜무소식이네. 이상하네요. 오늘이 태양절이죠. 이른바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 맞습니다. 지금 예. 북한은 저 휴무예요. 예. 그다음에 다 축제 태양절은 분위기고요. 휴일입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기념 행사들은 많은데 예. 분명히 축포가 있을 걸로 봤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사라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연료 주입하는 게 목격이 됐거든요. 위성 정보로.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시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제 정치에 또 미묘한 흐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왔는데 그 캐리비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북한 네. 비핵화를 달성을 하면 MD를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중국 보고 북한 좀 설득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좀 유화 제스처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중순쯤에 네. 그러니까 지금이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북한하고 어떤 무력 시위를 통한 이런 공방을 안 하겠다. 한반도에 핵심 무기를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링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미국과 북한이 링 위에서 치고받고 했는데 미국이 링에서 내려가니까 북한이 등 뒤에 대고 소리쳤죠. 막 글러브 집어던지면서 왜 도망가냐 올라와라.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악을 퍽퍽 쓰면서 그 무수단리 미사일을 이제 동해에다 배치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네가 링에서 내려갔지만 난 계속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6일째 그 통일부 장관도 대화 제의를 했고 네. 뭐 북한이 일단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지금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감으로는. 글쎄 이게 이제 북한 내적인 요인인지 국제 정치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국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우리 정부의 그 대화 제안이 좀 생뚱맞았어요. 그랬나요? 예, 무슨 대화 제안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하고 밥 먹다가 그 전까지 정부의 대화 한다 만다 말이 많은 걸 박 대통령이 대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대화 제안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부가.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라면은 북한이 더 걷어찰 건데 마침 그 다음 날 아침 그 정홍원 총리가 뭐 대화를 하면 오히려 안보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시기상조론을 펼쳤어요. 그랬다고 뭐 청와대에 뭐 또 경위 보고했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같이 진행되는 이 대화라는 한마디를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들 말입니다. 이게 또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떤 복잡한데 그렇죠. 이 박 대통령이 그 대화 제안을 한 거는 미국의 캐리 장관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한미 간에 이 문제를 한 타이밍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 쪽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일 거예요. 예, 뭔가 중국으로 또 캐리가 가니까 그렇다면 대화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하고 캐리를 통해서 또 중국과 어떤 북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리고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요원들이 중국에 대거 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 아주 새로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 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마쿠 교섭의 가능성.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이따가 얘기하게 될 그 로비 문제하고 이게 관계가 있기 비선 때문에 라인이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비선 라인이 가동된 게 아니라 공식 라인이죠. 지금 뭐 국가정보원이다. 뭐 이런 어떤 정보가 나갔다는 거는 그 비공식 라인은 아니에요. 그지만은 어떤 그 북한의 이제 중요한 인물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밑에 실무진을 접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중국 측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관 요원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뭔가 활동이 들어가는 이런 미국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입니다. 이 주된 어떤 그 교섭의 그 마당이요. 예, 이러면서 무언가 어떤 박 대통령이 전격적인 대화 제안 얘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한미가 입을 맞췄다.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러 캐리가 갔다. 예, 그러고 물밑에서는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는 된다. 예, 이런 어떤 그 마쿠 교섭의 분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 밑에서 지금 아주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분주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이제 이후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보이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 자, 저희가 이제 한번 로비스트를 짓겠다 했는데 현안이 터져갖고 짓지를 못했는데. 자, 오늘은 로비스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좀 전에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한반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로비스트는 뭐 먹고 삽니까? 자, 이거 지금 록히드 보잉이라는 미국의 그 군수 산업체가 말이죠. 지난 3, 4월간 주식값 뛴 거 보십시오. 얼마나 뛰었어요? 내가 그 수치는 안 뽑아왔는데 그 지금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만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지난 한 8, 9년간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했는데 첨단 무기가 아무 어떤 역할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맨 그 저 사제 폭탄에 미국의 그 험비 차량이 날아가는 모습만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프간 같은 데는 동네에서 사제 폭탄 잘 제조하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인기가 좋아요. 그걸 핸드폰으로 조작하는데 사제 폭탄을? 그걸 말이죠. 미군 험비 차량이 오는 걸 보고 핸드폰 번호만 누르면은 즉각 터져서 그 험비 차량이 몇십 메달 날아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기 그 아프간에서의 어떤 전쟁 양상을 보면 첨단 무기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죽 썼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보면은 어떤 외국의 자기네 나라의 어떤 압도적인 위형을 이렇게 그 과시하는 거, 이거 이제 국가의 애국주의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 예. 걸프전 같은 때는 첨단 무기가 대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오.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하고 이게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무력 시위가 시작되니까 예. 이때 대거 어떤 그 첨단 무기가 매일 CNN에 거의 생중계 방송되다시피 나갔죠.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쇼케이스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미국의 그 하나의 어떤 첨단화된 어떤 그 징벌자로서 어떤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얼마 만입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근 10년 만에 예. 이런 식의 몸 푸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기업 그 주식값 뛰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첨단 무기에 대한 미국인의 어떤 그동안의 좌절이 다시 기대로 바뀌는 이런 어떤 그 정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한반도에 장이 섰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로비스트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대한 어떤 그 시장이 하나 열리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캐리비 국무장관의 말하고는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있는 거죠. 예. 한쪽에서는 대화하겠다고 그러지만은 또한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긴장을 먹고 사는 죽음의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시장도 열리는 것이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주한미군이 첨단 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네. 한국군이 첨단 무기를 사들여서 배치하는 건 별개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 그다음에 다음에 분명히 헐리우드에서 북한 주제로 한 영화 나올 것이고 여기에 오. 미국의 아파치 헬기 스텔스기 나올 것이고 오. 또 어떤 그 저 정말 신출귀몰한 정보원들이 나올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미국의 방산업체의 사실은 간접적 마케터들이에요. 아, 예. 예, 반드시 미국은 신무기가 개발되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갑니다. 아, 법칙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짜고 치는 건 아니지만 예. 오랫동안 형성된 어떤 암묵적 커넥션인데 어허. 아니 저기 뭐 그 우리 심영래 씨가 D-워 만들었더라고. 네. 거기에 한국 헬리콥터 나가는 거 봤습니까? 아파치 헬리콥터 나갔지. 예. 예, 자동차만 현대자동차 거 나가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다 살피셨어요? 다 살폈죠. 오, 그래요? 그런 소품을 왜 썼는가도 제가 심영래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뭐래요? 한국의 그 T-50이나 예. 수리온 헬기를 쓰고 싶었는데 예. 그러면 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져서? 아이 그럼요. 아파치를 써야 영화가 나와요.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아파치 사야 되잖아요. 지금 예. 4월 달에 곧 터질 겁니다. 이제 곧 발표 날 거예요. 아파치 사는 걸로 거의 결정됐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앞두고 또 그 선물 주는 거나? 선물 주는 거죠. 몇 대나 산답니까, 요번에? 36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약 3조 원. 그것도 싸게 잡아서. 싸게 잡아서? 예. 그럼 뭐 한 대당 얼마예요, 도대체? 1,000억 원이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넘을 것 같아요. 예. 오, 그래요? 요즘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이라며요. 예. 그거 왜 맨날 언론에 나갑니까? 그러면 이제 또 무기 필요하다. 아니 특수부대 해상 침투하는 거 잡는 건 아파치라는데 사실은 뭐 실상은 그렇지도 않지만 예. 그렇게 우기잖아요. 예. 보통 그 보수 언론에서 북한에 뭐 위협이 하나 새로 등장했다는 그 기사들 말이죠. 예. 그 기사 하나에 몇 조 원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어허. 야, 그렇구나. 또 그만큼 국민 세금이 걸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지갑에서. 그렇지. 솔딱. 예. 네. 그 돈 없어 갖고 추경 편성한다고 15조다 20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판에. 국채 발행한다는데. 그렇죠. 예. 아파치 이렇게 3조 원어치 사들인다. 3조 원. 그게 끝이 아니지. 또 있지. 예.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여 방송 나와 다 얘기했어요. 아, 그때 뭐 예. 저기 그 전투기 얘기하고 온 거. 전투기 뭐 무인정찰기, 예. 해상 작전 헬기, 예, 북한의 위협이 나오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무기를 증강하면 우리는 100만 원짜리 또 무기를 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 무기 도입 사업이 있을 때마다 로비스트는 항상 등장을 합니까? 아니 로비라는 거는 그 무기뿐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이건 어떤 그 고도의 어떤 정치, 군사, 국가 전략에까지 개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아니 뭐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그 엔화가 절상이 돼가지고 네. 지금 그 거의 뭐 경제 침략에 버금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충격을 받고 있죠. 예. 수출이 3% 준대요. 예.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 경제 분야에서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어허. 그러는 동시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을 터뜨렸다고. 예. 이건 군사 분야에서 전쟁은 아니지만 병자호란이라고 봐야 된다고. 아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어허. 3, 4월 기간 중에. 예. 그렇다면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가 전략을 움직이는 로비스트라면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한 거예요. 북한에 로비를 하는 겁니다. 에? 북한에다가 북한에 로비를 한다고요? 야 어차피 미사일 쏠 건데 예. 같은 값이면 예. 일본의 재무성위로 좀 지나가게 좀 해주라. 그러면 니들끼리 싸워라. 북한하고 우리는 빠지고. 그러면 일본이 이제 난리가 날 테니까.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럼 일본이 또 무기 도입한다. 아니 그 저 엔화 그 같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응징을 니들이 좀 해주라. 예. 미사일로. 예. 아니 이게 엉뚱 어쩌다 우리가 꿈속에서나 꾸는 얘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제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소설이죠 일단은. 예. 예. 근데 실제로 국제 정치에서 무기 로비스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자, 제가 그 린다 김을 만나 가지고 한 3년째 계속 그 저기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의 그 대부가 누구냐면은 처음에 린다 김을 무기 로비스트로 끌어준 인물 아놀드 카쇼기라고. 예. 주로 웬만한 국가의 무장 정도는 그 한 사람이 다 책임질 정도의 능력이 되죠. 예. 갖고 있는 무기 중에 없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이 이제 린다를 무기 로비스트로 끌어들였는데 이 사람의 로비 방식을 보면은 예. 저 중동에 갑니다. 예. 그래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적대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A라는 국가에 가서 니네 나라 유전을 저 B라는 국가가 노리고 있다. 원래부터 자기네 거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생각이 나네. 예. 그런 경우죠. 예. 그다음에 B라는 국가에 가서 A라는 국가가 니들을 의심한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의 무기를 파는 거예요. 그 영화에 가끔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고급화된 말하자면은 그 주로 영국에 기거하면서 그 영국의 고위 관료들, 국방성의 군인들, 방산업체 기업을 주물렀죠. 네. 그다음에 중동의 왕실들하고 또 예. 엮여져 가지고 예. 이런 어떤 그 커넥션을 형성하는 하나의 어떤 그 커넥터 역할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기억나실 겁니까? 한 3년 더 됐네. 2007년에 말이죠. 예. 영국이 그동안 그 BA라는 방산 기업을 통해서 사우디 왕실에 3조 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사건이 터졌어요. 아마도 무기 그 로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비자금만 3조 원? 비자금만 3조 원. 와. 이거를 영국의 그 저기 고위층을 수사하는 검찰청이 있어요. 고위 공직자 수사청인데 예. 여기서 검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 그 즉시 토니 블레어가 사우디에 불려갔습니다. 아니 그럼 영국 수상이 사우디에 불려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불려갔습니다. 불려간 게 맞아요? 불려갔어요. 오. 사우디 왕실이 얘기했습니다. 수사 중단해라. 예. 안 그러면 전투기 못 사겠다 니들 거. 토니 블레어가 즉시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전투기 20대를 팔았어요. 오, 남는 장사였네. 남는 장사죠. 돌아와서 한 게 재밌어요. 예. 외압을 넣습니다. 검사들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해왔는데 예. 뭐라? 총리가 수사를 하지 마라. 예. 그 외압을 받았으니까 열 받아가지고 예. 런던 시내 그 식당 옆에 한 그 쓰레기통 휴지통에다가 예. 그 동안에 그 정부의 수사 기밀 자료 몇백 건을 쑤셔받고 가디언지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가디언지가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1년 내내 특종을 우려먹는데. 야, 어느 나라 검찰보다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언론을 통해 터지니까 헤이그의 유럽 대륙의 검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이거 다 털자. 오. 이래가지고 털어본 결과 그동안 유럽의 방산업체가 남미, 아프리카, 중동, 예. 아시아 예. 이 4개 대륙에서 그동안에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허. 결국은 이걸 갖다가 대대적인 어떤 헤이그에 있는 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예. 하나의 사건화가 됐습니다. 오. 그렇게 되니까 열받은 건 미국이에요. 예. 아니 유럽이 그런 식으로 무기를 팔아먹었다고? 오. 이래서 영국에 압력을 넣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본드입니다. 그 시애틀의 그 보잉사를 자기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임스 본드는 들어봤어도 크리스토퍼 본드는 또 처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예. 네. 그리고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자기 어떤 그 지역구의 방산업체 살리려는 네. 이런 업체들이 전부 영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 영국의 우리로 얘기하자면 방위사업청이라는 예. 어떤 그 해외 무기 수출을 관장하는 기관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와, 그 정도로 세요? 그래서 그 기관이 우리로 얘기하자면 코트라 같은 무역진흥청에 흡수돼 버립니다. 예. 완전히 공중분해됐어요. 예. 자, 로비가 로비를 낳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게 지금 뭐 옛날에 어디 냉전 시대 얘기하시는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예. 불과 5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냉전 시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형 스캔들이었어요. 냉전 시대도 뭐 이란 콘트라 반군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우리도 최근에 이제 뭐 박동선 씨가 이라크에서 그 석유를 수출하게 해주면서 식량을 내주고 돈을 받아 먹었다고 미국에 또 기소가 된 최근 사건까지 계속 이 곡물, 석유, 무기를 둘러싼 이 로비 스캔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김종대 편집장의 코너가 돈, 권력, 군사입니까? 네. 자, 돈, 권력, 군사가 한데 엉키는 게 바로 이 무기 도입 사업.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로비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로 한번 다시 이제 그 장소 이동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린다 김 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꼭 린다 김 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로비스트가 그동안 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무기 도입 사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국방장관 한 명을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청와대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러면 로비스트가 청와대를 움직일 만큼의 파워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우선 제가 린다 김을 오랫동안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역대 대통령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가족까지.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만 빼고 그 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근데 안다라는 게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네. 그 아들 뭐 YS 때 김현철 같은 실세가 있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또 그렇죠. 저기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예. 다 친하죠. 아, 막역한 사이다. 아버지 아들 동시에 같이 식사 접대한 적도 있고. 오.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예. 그다음에 그 정권의 실세들 심부름 해줬고.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권부와 가까운 어떤 그 막강 파워 인맥을 형성한 경우는 참 드문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린다가 공항에서 출국 금지 당한 줄 모르고 공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저 사건 나기 전 90년대 중반이라고만 해두죠. 그러면 김영삼 정권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갔더니 출국이 안 된대. 출국 금지가 돼서. 네. 예. 그래서 청와대 전화해서 예. 대통령한테 일러서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1시간 안에 출국 금지를 풀었습니다. 실합니까? 실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예. 아버지 아들 그 대통령 부자의 밥 먹는 습관까지 다 알아요. 사실 그분들이 야당 때 서름 받을 때부터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때 그때는 뭐 온갖 사찰이나 이런 게 정치인 사찰이 있고 하니까 돈 모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인데 이른바 후견인 역할을 해준 거군요. 후견인보다는 후원자 역할. 후원이라고 하면 금전적 뭐 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또 어떻게 다릅니까? 해결사 노릇 같아요. 해결사? 네. 예. 예를 들면은 YS 때 어떤 실세 국방위원장이 좀 바람을 폈습니다. 이게 집에서 알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바람 핀 상대 여자가 자꾸 말썽을 부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나서기가 참 곤란해. 고민이고. 린다한테 상의를 하죠. 린다가 그 여자를 만나 잠재웁니다. 그런 일까지 했다고요? 너 필요한 게 뭐냐? 왜 어른들 괴롭히냐? 나하고 얘기하자. 그다음에 YS DJ 때 김영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끔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현대 비자금 사건. 현대 비자금 사건. 네. 대북 특사 대북 송금의 주역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 문제되고 해외에 도피해가지고 한동안 안 들어왔죠. 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왔어요. 예, 예, 맞아요. 예.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양반 그 송환해서 하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DJ 비자금 캘라고. 그때 보도 많이 나왔어요. 왜 들어왔는가? 왜 들어왔는가? 예. 예. 이제 노무현 정권을 넘어서 김대중 정권까지 터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영화에서 보던 대로 무슨 뭐 각종 비리, 부조리, 무슨 접대 뭐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잔뜩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예. 왜 정권은 그런 로비스트를 필요로 했을까? 예. 공무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모른다. 몰라요. 로비스트의 3대 요소라면 예. 첫째 정보력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두 번째는 인맥입니다. 예.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이에요. 오. 그걸 갖고 하나의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무한 책임을 지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공무원들이 다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대북 문제에 저는 린다를 투입했으면 남북 관계가 10년은 빨라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실력과 예. 로비력, 미모, 예. 여러 가지 어떤 친화력과 이런 거 동원하면은 현대나 국정원이 하는 것보다 린다가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린다 김 씨는 저 김일성 그 가게하고 좀 뭐 친하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무기를 다루는 사람은 적성국에 못 가요. 아. 그래서 베트남이나 북한은 여행을 못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예.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 예의주시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돌아다니는 국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북 관계에 한번 이게 미국과 한국이 만약에 린다 김 같은 로비스트를 투입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우선은 말이죠. 로비스트는 이 목표가 다른 A와 B의 양쪽에 상반된 걸 중간에서 조정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이걸 공무원들이 못해요. 예. 자, 우리나라 한번 그 정보기관 봅시다. 예.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령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많아요. 네. 이걸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검경 정보조직까지 검경 그거 그래도 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5만 명. 아, 5만 명씩이나 됩니까? 네. 와, 제가 그렇게 어림잡아 최소로 잡아도 5만이에요. 검경과 그다음에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 다 합쳐 갖고. 그 중에 정보기관 플러스 수사기관의 정보조직들. 아,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전체가 아니라. 아이 경찰청 예컨대 정보과로 한정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밥 먹고 청와대 정보 보고서 쓸 수 있는 게 전국에 5만 명이죠. 예. 예, 뭐 큰 정보관, 작은 정보관, 그죠? 예. 예. 근데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근데 왜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가 볼 게 없는가?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사실은. 그렇네. 예. 예.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 정도의 돈을 쓸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은데요. 활동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5만 명의 활동비. 아, 우선 인건비만 잡아도 뭐. 그럼. 예. 제가 어림 잡아봐도 5조 원 이상 씁니다. 예. 장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예, 해보십시오. 예. 인공위성까지 운영하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 씁니까? 수십 년 그랬지.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5만 명의 그 정예 요원하고 1년에 5조 원을 나한테 준다면, 네. 그걸 제가 수십 년간 썼다면, 예.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제가 애처분 몇 명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 아니 그러니까 자꾸 로비스트 얘기하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걸 수십 년간 일관되게 관리했다면 남북 관계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북한 설득 전략이 백엔미 송사다 이겁니까 지금? 아 그렇다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네, 그 자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기 자꾸 이 품격 떨어지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 그러니까 연평도 사건이 나고 뭐 천안함이 나고 무슨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할 때 우리 정보기관이 생산해낸 정보의 가치는 100만 원어치도 안 돼. 무능 그 자체예요. 저번에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 문제는. 예. 거기에다가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네. 우리가 뭐 굉장히 부도덕적인 걸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 좋은 공작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마쿠 교섭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국가 간의 어떤 공식적인 외교가 안 풀릴 때, 그럴 때 비공식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게 뭐 있어? 이후락 그 정보부장이 7.4 남북 공동 성명할 때 그렇죠. 조금 했고 비밀 방북했었죠. 비밀 방어 노태우 때 서동건 안기부장이 잠깐 했고 예.
DJ 때 예. 임동원 국정원장이 좀 했고 예. 노무현 때 또 국정원이 좀 했고 그런데 그거야 일개 뭡니까 한 매출액 5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 업무로도 그게 되지. 물론 뭐 그 파워가 약해서 못하는 거지만. 근데 지금 그 말씀은 로비스트는 근데 혼자도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로비스트를 너무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비는 어떤 그 하나의 그 국가 정책의 보완책으로 활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전략적으로 로비스트를 역활용을 한다. 역활용을 하는. 이랬을 때는 그것이 어떤 그 막힌 구멍을 뚫어주는. 말하자면 우리 화장실에 배수구 막혔을 때 가끔만 그 뚫는 건 투입하지 항상 쓰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오피셜한 것보다 난 오피셜한 거, 비공식적인 거. 그다음에 뭔가 그 과정을 좀 생략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로비가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무기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일반적인 국방의 무기 획득 절차상 무기 중개상이나 로비스트가 정책 결정에 뭐 그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체계화됐고. 근데 그래도 문제가 남는 것이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무기 중개상 뭐 로비스트 다 빼버리고 해외 나가서 무기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정보 수집하고 이러면서 좋은 무기를 현지에서 계약할 수 있냐고. 그게 이제 보통 대사관의 무관이라고 있잖아요. 무관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뭐 군수무관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못해요. 그렇죠. 의전하기 바빠요. 그렇죠. 여기 국내에서 오는 높은 분들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무기 계약관을 외국에 상주시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일정 정도 재량권을 줘요. 예. 근데 우린 그것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저 방위상업청이 2006년에 창설할 때 1,500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2,500명입니다. 예. 근데 일은 점점 못해. 하는 집마다 보십시오. 아니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 늘고 예. 경험이 축적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네. 그 뭔가 자기들은 갑이라는 이런 똥폼 잡느라고 주변에 거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저 방위상업청이 하는 거는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는 일마다 비현실적이거나 실패. 아 그래요? 특히 무기 수출은 뭐 거의 죽었고요. 예. 이러면서 수출 많이 하겠다고 또 홍보는 해. 예.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민간의 어떤 그 로비스트 입장에서 보기에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사청 지들이 다 하겠다는. 잠깐만 여기서 지금 김종대 편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로비스트의 이야기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로비스트가 이제 지금 김종대 편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필요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다음 회차로 넘기고 아까 했던 이야기를 연장해서 그것만 한 번 더 심화시키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접근에 들어가고 어떻게 친해지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케이스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인들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갑니까? 이른바 장선들 이런 사람들은 로비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또 린다김 얘기를 다시 하면 저는 린다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시선은 상당히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린다김 하면 그때 그 이양호 국방장관하고 이른바 러브레터, 러브레터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자기가 아는 장성들한테 전부 편지를 써요. 클래식하게 보라색 펜으로. 수편지로? 손편지를 쓴다는 손편지로. 예. 끊임없이 관리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편지가 간 게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만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언론에 밝혀진 편지 얘기는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양호한테서 온 편지만 공개된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언론에 써먹기 좋은 300통 중에서 아주 한 대목만 그건 린다 죽이기를 위해서 한 거고 또 당시에 다른 정권 실세 편지는 공개해서 빼버렸고 입수를 했는데도 예컨대 금진호. 상공부 장관 했던 노태우 정부 때. 그다음에 군 검찰이 그 미국으로 출장 가서 린다를 수사할 때 그 감청 내역을 갖고 갔는데 그 중에 대통령 아들하고 통화한 기록은 빼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야, 이게 지금 고구마 줄기네. 지금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건데. 린다라는 사람과 국방장관을 연인 관계로 엮기 위한 수사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거는 당시에 권영의 안기부장하고 예. 그다음에 합참의장하는 김동진 이런 육군파들이 예. 공군 출신 이양호 장관을 눈뜨고 못 봤습니다. 아, 또 그 문제가 깔려 있었던 그래가지고 겁니까? 권영해가 안기부장이 그 군 인사안을 이양호 장관이 YS한테 보고하기 30분 전에 YS한테 먼저 가서 예. 이양호 저 사람 큰일 낼 사람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시에 그 린다김 그거는 표적이 린다김이 아니라 육군파가 공군 출신 국방장관 이양호를 쳐내기 위해서 린다김을 지렛대 삼았다. 이양호 죽이기를 위해서 만든 사건이 린다김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파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튼 좀 어지럽죠. 좀 그러니까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네. 린다김이 그래서 군 장성들한테 뭐 보라색 펜으로 쓴다고요 편지를? 네. 근데 편지만 보내갖고 관리가 됩니까? 아니 이제 편지를 보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전화하고 생일이 언젠가 또 주로 뭘 좋아하시는가. 자 무슨 어떤 썸씽 같은 거는 예. 이렇게 많은 남자들하고 린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건 좀 제껴놓고 예. 그 저기 얼굴 예쁘지 영어 잘하지 예. 돈 많지 예. 곰살 맞지. 예. 대한민국 남자가 왜 싫어합니까? 너무 일반화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서 저기 저는 빼주세요. 이 무기 로비스트의 핵심은 말이죠. 네. 어떤 정부가 무기를 사는데 이러이러한 좋은 무기가 있으니 사라 이런 로비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고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소요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이게 진짜 예, 로비예요. 그렇죠. 예.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이 있고 외국에선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니 예. 이렇게 앞으로 국방 정책이 가야 된다. 어. 이게 로비지. 그렇죠. 자기가 먹을 걸 만드는 거지. 그렇지. 예, 무슨 경쟁을 하는데 뛰어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자기가 입찰 비딩해서 이긴다? 예. 아 이런 것들은 하수인 저기 아마추어들 조금 저기 로비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사업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도 일명 빠삭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 자체가 뭐 많거나 빠삭하다기보다는 장사꾼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왕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외국에선 이걸 어떻게 대비하는가 아이디어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백두 정찰기 그 문제가 된 거 말입니다. 백두 군강을 린다가 다 한 손에 움켜줬어요. 린다가 그때 위치는 여기서 이제 사건의 화근이 된 건데 자기가 어떤 무기를 이렇게 그 한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두 정찰기의 항공기와 센서를 만드는 회사를 각기 섭외를 해가지고 그 조합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12가지입니다. A라는 회사의 항공기와 C라는 회사의 어떤 센서.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걸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한국 정부에 제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오늘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로비스트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해외 케이스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내의 케이스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지렛대가 되는 권력계에 있는 사람들. 하고 로비스트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을 맺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속편은 다음 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까? 이건 몇 번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다 알려드릴게. 그래요? 몽땅 다 알려드릴게. 근데 오늘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뭐 국방위원장 얘기라든지 이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장. 네. 그렇죠? 명칭은 같습니다만 아마 그런 얘기도 상당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신만이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신만이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서 개헌특위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냐, 그다음에 간판 좋다고 물건 좋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과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체제도 좋고 권력 구조도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또한 그림 아니냐,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전문성과 헌신성, 이게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개헌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